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 한국 축구가 나온 두 공격과 수비의 괴물이 별들의 전쟁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휩쓸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10월 13일 새벽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고, 김민재 선수는 아약스와의 경기 4대2 대승을 이끄는 수비의 리더로 활약하며 4연승 16강 진출 조기 확정을 이뤘습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 이날 경기 실점이 있긴 했지만 자신의 주전 센터백 파트너인 라흐마니 선수가 허벅지 근육 파열로 한 달간의 장기 이탈이 확정된 가운데 강행군을 펼치면서 매 경기 선발 출전하면서도 수비의 리더 역할, 신입생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비수인 브라질 출신의 제주스와 호흡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대장 역할을 했는데요. 아약스와의 경기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어땠는지, 이탈리아 현지에선 어떻게 극찬하고 있는지 그 내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 경기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10월 13일 목요일 새벽에 열린 경기, A조에서는 나폴리와 아약스의 경기가 먼저 열렸는데요. 4대2로 나폴리가 승리하면서 4전 전승 공식 경기 9연승을 달성했습니다. A조의 다른 팀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스코틀랜드 레인저스 원정에서 7대1의 대승을 얻었어요. 사실 전반 17분 아필드가 레인저스의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리버풀의 최근 부진이 또 이어지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전반 24분에 피르미누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고 후반 10분에 피르미누 선수가 역전골까지 넣으면서 2대1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폭풍골이 나왔습니다. 누니에스도 추가골을 넣었고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해트트릭, 경기 막판에는 엘리엇 선수가 7대1을 만드는 골까지 성공시키면서 나폴리와 리버풀이 A조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폴리는 이미 승점 12점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한 상태고요. 리버풀이 3승 1패로 승점 9점, 아약스가 1승 3패로 승점 3점인데, 만약 아약스가 남은 두 경기, 특히 리버풀과의 맞대결에서 이제 두 골차 이상으로 승리를 하면서 뒤집기에 성공한다면 승자승 원칙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리버풀이 아약스에게 지고 나폴리에게까지 패배를 하게 될 경우에 승점 9점에 멈추게 되죠. 그러면 아약스도 승점 9점이 되니까 아약스가 승자승에서 리버풀을 제치고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남아있지만, 어찌됐거나 나폴리가 A조에서 16강에 진출을 확정하게 됐고 또 조 1위로 16강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김민재 선수가 정말 대단한 역사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약스와의 경기, 지난 원정 경기에서 6대1로 크게 이겼던 나폴리인데요. 홈에서도 골잔치를 벌였어요. 4대2로 이겼는데 기대 득점값이 3.34골 대 1.51골로 내용상으로도 나폴리가 앞섰습니다. 양팀 모두 슈팅 숫자는 13개였지만 빅찬스는 나폴리가 5개, 아약스가 2개였고 골 점유율은 아약스가 많이 가져갔지만 나폴리가 효율적인 경기를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통계 매체 폼몹의 평점 기록을 보면은 이날 1골 1도움을 기록한 크바라첼리아가 평점 8.6점으로 최고 평가 받았고, 공격 수리톱이 모두 득점을 했습니다. 라스파도리도 한 골, 로사노도 한 골을 넣었고, 또 김민재 선수가 수비 라인에서 이제 센터백으로 주한 제주스와 혼비를 이뤘는데, 지금까지는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의 왼쪽 센터백 자리를 봤었거든요. 쿨리발리가 떠난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합류해서 라흐만이 오른쪽, 김민재 왼쪽이었는데, 왼발잡이 센터백인 주한 제주스와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주한 제주스가 왼쪽,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으로 뛰었습니다. 사실 라흐마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센터백 조합이 노르웨이 출신의 오스티그루 선수와 함께 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오스티그루 선수가 이제 체력 조건이 좋고 신체 조건이 좋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선수다 보니까 이런 챔피언스리그 무대는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한 제주스라는 베테랑 선수를 좀 기용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주한 제주스가 페널티킥을 좀 내주는 상황이 나오기도 했었고 경고를 받았고, 확실히 좀 수비적으로는 좀 우려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리가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또 후방 빌드업도 잘 풀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홈에서 나폴리에 크게 패배했던 아약스는 선발 명단에 조금의 변화를 줬는데요. 일단 스트라이커 포지션에는 쿠두스를 그냥 뒀고 베르바인, 베르하이스를 이제 좌우 측면 공격으로 배치하고, 미드필드 라인에 테일러와 알바레스의 클라센을 투입을 했는데 이 클라센 선수가 득점을 올렸고, 또 베르바인도 이날에 득점을 올리면서 그래도 지난번 경기보다 나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브라인은 바시를 왼쪽 풀백으로 두고 중앙에 블린트와 팀버, 오른쪽에 산체스를 배치했는데요. 이날 경기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진도를 보면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 영역에서 패스를 많이 공급하고, 또 중앙 미드필드 라인의 앙기사라든지 로보트카와도 많이 공을 주고받으면서 공격 전개에 큰 힘을 쏟았다. 특히 오른쪽 센터백을 본 것은 나폴리 진출 이후 처음이다 보니까 몇 차례 패스미스도 있고 아쉬운 장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안정성을 찾았고 결국에는 나폴리가 이기도록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새로운 센터백 파트너로 출전했던 주한 저주수는 오히려 1991년생으로 김민재 선수보다 나이도 많고 또 브라질 대표팀 경력과 올림픽 대표 경력 등이 있을 정도로 베테랑 선수고 인테르 밀란과 로마에서도 뛰었던 세리에 A에서의 경력이 많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보다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날 경기 득점 장면 살펴보면 전반 4분 만에 나폴리가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쉽게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로사노 선수가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인 치엘린스키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문전 배후로 뛰어 들어갔어요. 치엘린스키 역시 이 상황에서 로빙 스루 패스를 보냈고 로사노 선수가 헤더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16분에는 크바라첼리아 선수가 왼쪽 측면을 화끈하게 개인 드리블 돌파로 치고 들어간 이후에 본인 쪽으로 수비가 몰리니까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라스파도르에게 공을 툭 밀어줬습니다. 라스파도르가 이 공을 받고 한번 치고 들어가서 강력한 왼발 슈팅 시도한 것이 골문을 정말 시원하게 찌르면서 2대 0이 됐는데요. 하지만 후반 4분에 이제 바시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오버래핑하면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클라선이 헤더 슈팅으로 연결해서 2대1로 추격골을 넣었습니다. 다시 후반 17분 이번에는 교체로 출전했던 은돈벨레 선수가 문전에서 트래핑이 조금 길었지만 발리 슈팅을 시도한 것 아약스 수비수의 핸드볼 파울로 이어지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요. 크바라첼리아가 가볍게 성공시키면서 3대1을 만들었습니다. 은돈벨레 선수가 사실은 중앙 미드필더로서 수비력이 아쉽고 공격력은 좋은 선수인데 최근에 이제 공격적으로 교체 투입시키거나 로테이션 자원으로 쓸 때 그래도 공격 생산성을 보여주면서 토트넘 시절에서의 아쉬운 모습보다는 나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후반 38분 나폴리는 다시 위기를 겪습니다. 제주스 선수가 문전으로 침투하던 상황에서 상대의 문전 돌파를 이제 파울로 저지하다가 페널티킥을 내주게 됐고 베르바인 선수가 시원하게 차나오면서 3대2가 됐어요. 이 상황에서 결국에 동점골을 또 내줄 수 있고 남은 시간 동안 역전골까지 낼 수도 있는 위기였는데 후반 44분에 이제 교체로 들어와서 부상 복귀전을 치른 오시멘 선수가 강한 전방 압박으로 아약스 수비수의 공을 빼앗아낸 이후에 골키퍼가 사실 이제 패스를 받으려고 골문을 비우고 이동했던 상태에서 뺏기다 보니까 오시멘 선수의 이제 니어포스트 쪽에 침투를 막지 못해서 이 슈팅을 허용하면서 4대2가 됐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김현재 선수 평소처럼 전진 수비와 후방 빌드업, 공격 가담 다 좋았는데요. 경기 시작 5분 만에 베르바인 선수가 침투 패스를 받아서 돌아서려고 할 때 먼저 달려나와서 차단하는 모습, 그러니까 위험 지역으로 들어오기 전에 공을 받고 돌기도 전에 차단하는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사전에 예봉을 꺾는 플레이를 펼치면서 실질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와 같은 역할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런 전진 수비의 뒷공간을 허용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전반 13분에는 베르바인 선수가 돌파를 하는 것 같아서 김민재 선수가 달려나왔는데 뒤로 들어가는 쿠두스에게 베르바인이 패스를 선택하면서 쿠두스가 1대1 기회를 맞이하게 됐거든요. 여기서 사실은 실점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나왔지만 쿠두스의 슈팅이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다행히 위기를 넘긴 바가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실책이 나온 장면이었는데요. 하지만 후반 29분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뛰면서도 사실은 본인이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빌드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길게 전진 롱패스를 연결한 것 오시멘 선수가 헤더를 떨궈주고 로사노가 이 공을 받아서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했는데 아쉽게도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장면 외에도 후반전에는 수비적으로 좋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후반 추가 시간 보시면 끝까지 총공세를 펼치던 아약스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교체에 들어온 오캄포스 선수가 이제 공을 받고 드리블하려고 할 때 은돈벨레 선수가 놓쳤거든요. 근데 놓친 상태에서 김민재 선수가 바로 은돈벨레 선수의 위치,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까지 올라와서 이 공을 차단해가지고 전진 수비를 성공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감한 전진 수비가 뒷공간을 허용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뒷공간을 허용하는 상황에서의 문제는 다른 선수들이 커버를 해줘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김민재 선수는 어떻게 본다면 수비형 미드필드의 영역까지 커버하는 공격적인 수비수로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나폴리가 공격적인 팀이고 라인을 올리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더더욱이나 이런 플레이들이 효과적이고 때로는 물론 허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선수도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진 수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경우들이 많다는 점에 있어서 김현재 선수가 이날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그것은 센터백 파트너가 바뀌었고 자신이 지금까지 나폴리에 와서 보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찾아왔던 잠깐의 혼선이지 기본적으로 경기력의 문제가 드러났던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평가 좋았습니다.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한 평점에서는 폼몹이 6.9점을 주면서 사실 거의 7점대를 받던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낮은 점수였지만 기록을 살펴보면은 공중볼 성공률 67%,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패스도 3개 남겨라면서 공격적인 역할도 했었고 걷어내기 6개, 헤더 걷어내기 3개, 가로채기 1개, 리커버리 4개 등 수비 기록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헤이트맵을 보시면 정말 광범위하게 특히 오히려 센터백 영역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더 영역이 더 강하게 빨간색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굉장히 전진적인 수비를 펼쳤다. 공격적인 미드필드 라인의 뒤를 커버하는 수비형 미드필드의 역할까지 2인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탈리아 신문들은 김민재 선수의 평가를 좀 더 좋게 했어요. 기록 기반보다도 훨씬 더 이제 주관적인 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줬는데요.
나폴리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칼초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에게 6.5점을 주면서 오른쪽 센터백으로 이동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언제나처럼 견고하고 주의 깊은 플레이를 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뚜또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점에 아주 높은 점수를 줬는데요. 이 7점이라는 점수는 뚜또 나폴리에서 최고 점수를 크바라첼리에게 준 것인데 7.5점이었거든요.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오른쪽 센터백 포지션에서 주앙 제주스와 처음 호흡을 맞추면서 적응기를 가져야 하긴 했지만 곧 언제나처럼 벽과 같은 수비로 위협적인 상대의 전환 상황을 막아냈다. 베르바인과의 경합에서 한 차례 외에는 모두 이겼다. 모든 공을 따내면서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팬들의 기립박수가 있었던 상황까지도 소개를 했고요. 무엇보다 새로운 역할 속에 처음에 조금은 고전한 것이지 결국에는 금방 적응했다라는 평가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럽 전역의 뉴스를 커버하는 유로스포츠는 김민재 선수에게 6.5점을 주면서 모든 공격, 모든 각도, 모든 앵글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차단하는 선수다. 올 시즌 나폴리에서 몇 안 되는 대체 불가능한 선수다라고 했습니다. 나폴리가 올 시즌 더블 스쿼드를 구축했고 뭐 다른 선수들 로테이션이 가동돼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 중에서도 없으면은 전력이 크게 흔들리는 선수가 바로 김민재다라는 것이죠. 팀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식 경기 9연승을 달리면서 세리에 A 단독 선두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A조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폴리 그야말로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음 경기는 10월 17일 월요일 새벽 1시에 킥오프하는 볼로냐와의 세리에 A 홈 경기입니다. 볼로냐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오스트리아 공격수 아르나우토비치가 엄청난 득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라흐마니가 부상 중인 가운데 선발 출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10월 24일 월요일 새벽 3시 45분에는 AS 로마와 경기가 이어집니다. AS 로마 역시 올 시즌 우승 경쟁의 후보로 꼽히는 팀인데 파울로 디발라가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잉글랜드 출신의 테미 아브라함 같은 주의해야 할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빠질 수 없을 것 같고요.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이 확정됐기 때문에 10월 27일 목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할 레인저스와 홈 경기는 조금의 로테이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월 29일 사스올로전 그리고 11월 2일 챔피언스리그 16강을 1위로 올라가야 될 미션이 주어지기 때문에 리버풀과 새벽에 치를 이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경기는 아마도 김민재 선수가 다시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도전과 세리에 A 우승 도전 이탈리아 현지 소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